자, 이번 시간에는 올해 2021학년도 정시 전형의 이해와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시 정시의 전형적인 전제 측면이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만 정시 전략 입장에서는 올해 정시가 조금 확대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수험생 여러분에게도 또 하나의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정시 전형의 기본, 그리고 그 기본이 되는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를 통한 지원 전략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대입 전형 표준화 4+2 체제를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본다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수시 4개, 학생부, 논술, 실기, 실적 위주. 아마 오전에 학생부와 논술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시, 수능 위주의 전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시는 여기 나온 대로 수능과 실기, 실적 위주의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대학별은 수능을 가지고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집 시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죠. 수시는 조금 있으면 시작이 됩니다. 9월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요. 정시는 11월 19일 수능 이후에 전형 요소를 거쳐서 12월에 수능을 통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정시 모집에서 모두 탈락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능 성적을 통해서 선발하게 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입 모집 시기를 좀 더 구체화 통해서 지원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게 되면 9월에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게 되시면 정시 모집과 추가 모집에는 지원이 불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수시를 지원하실 때는 내가 정시에서 어떤 대학을 쓸 건가 말 건가를 먼저 결정하시고 나서 신중하게 수시 지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시 모집은 12월에 구성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요. 합격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2월에 추가 모집에는 등록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에는 수시와 정시에 모두 불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정시 모집을 끝나고 나서 추가 모집을 실시하게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 4년제 정시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추가 모집 실시 이전에 전날까지 등록을 포기하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것은 추가 모집의 대학과 학과와 정원은 발표나기 이전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시 모집에 등록을 한 이후에 포기를 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복수 지원에 관한 이야기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들로부터 많이 강조를 받았을 겁니다. 같은 모집 시기에 여러 대학에 중복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복수 지원인데 수시는 아시는 대로 총 6번이 가능합니다. 정시 모집은 가, 나, 다군, 군별 1번, 총 3회가 지원 가능하고요. 반면에 추가 모집은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수 지원을 할 수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즉 횟수를 제한받지 않는 대학들이 있는데 여기 나온 대로 산업대학, 전문대학,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입니다. 특별법 설치 대학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사관학교라든가 각종 과학기술원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한 가지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수시에 저 카이스트 붙었어요. 그런데 정시를 가고 싶어요. 갈 수 있나요? 네, 지원 가능합니다. 여기에 안내되고 있는 밑에 특별법에 설치된 대학들 학생들은 얼마든지 수시에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정시 모집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지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중 등록입니다. 간단합니다. 자, 한 학생이 최초 정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학에 일단 등록 의사를 밝히고 등록을 하시겠죠. 그런데 충원 합격을 통해서 다른 군에 있는 대학에서 합격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최초 합격한 대학을 포기하지 않은 채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이중 등록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정시를 지원하실 때 만약에 충원 합격을 하시게 되면 최초 합격한 대학에 등록 포기 절차를 밟으신 다음에 충원 합격한 대학에 등록을 하셔야지만 이중 등록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런 이중 등록이나 지원 횟수를 어디서 알아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어디가 포털, 대입정보 포털을 아실 겁니다. 거기에 공인인증서로 등록을 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자기의 지원대학과 이중등록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위반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시 지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11월 19일 날 수능을 보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능이 연기가 될 것이다 말 것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발표를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정시의 기본이 되는 수능 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요게 여러분이 올해 시험을 다 치르고 나서 성적 발표 날 받게 되는 성적표의 양식입니다. 1, 2학년 때 모의고사를 봤습니다만 이런 성적표는 받아본 적이 없으시죠? 그냥 원점수 포함한 모든 석차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능에서는 보이는 대로 자, 이름 나오고 있고요. 쭉 신상명세 나온 다음에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만이 제공이 됩니다. 한 가지 안 보이는 게 있죠. 뭡니까? 예, 원점수는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또 한국사나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등급만 제공이 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건 2022학년도 좀 달라진다는 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원점수 봅니다. 100점 만점, 탐구 영역들은 50점 만점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능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대학에서도 활용하지 않습니다. 표준 점수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웠는가에 따라서 발생하는 점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 3학년 학생들이 1학년 때 국어 영역 점수가 굉장히 어려워서 표점 최고점이 15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30점대로 떨어졌죠. 쉬워지면서. 그런 점수 난이도에 따른 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편차에 따라서 발생한다는 건데 여러분이 이 과정은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거기에 수능 점수에서 표준 점수는 원점수의 난이도에 따른 표준 편차에서 발생을 하는 점수구나라는 정도. 어려워지면 점수는 높아지고 쉬워지면 낮아지는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하셔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100분입니다. 영역별 개인의 상대적인 서열을 표준 점수를 바탕으로 산출하게 되는 점수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의 몇 등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점수인데요. 산출 공식은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이한 점은 바로 동점자 석차를 같이 고려해서 점수를 산출하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등급입니다. 등급은 역시 표준 점수를 근거로 해서 수험생을 9등급으로 산출하는 방식.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학생부 교과 성적도 1등급에서부터 9등급 퍼센트대로 선발을 해주죠. 그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 정시 전형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은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가지고 대부분 선발을 한다는 것. 등급은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대학을 산출합니다만 그 지점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 한국사는 절대평가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영어는 어떻습니까? 100점 만점에서 10점 구간대로. 반면에 한국사는 50점 만점이기 때문에 5점대로 이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등급은 좀 다릅니다만. 자,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영역을 가지고 대학별은 등급별로 감점을 하거나 또는 가산점을 주거나 그 점수를 가지고 비율로 반영하거나 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수능 출제 범위죠. 올해 2021 수능은 2020과 2022의 과도기적 모습을 좀 띠고 있습니다. 조금 달라졌는데 또 2022하고는 달라요. 일단 하나, 국어에서 보시면 언어와 매체가 시험 범위인데 매체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언어만 시험 범위, 문법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수학이 좀 특징적입니다. 뭐가 안 보이죠, 여러분은? 예, 학교에서 많이 들으셨죠? 기하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2022 수능에서는 기하가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잘 기억하셔서 수학 영역을 준비하실 때 엉뚱하게 기하 공부는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2021년도 수학 시험 체제 잘 알고 계신 것들이죠. 국어, 수학에서는 가형, 나형 선택하게 되겠고요. 영어, 한국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절대평가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영어가 절대평가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수험생 중에서 재수생들, 졸업생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다른 영역에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절대평가는 자기 취득 점수에 따른 분포도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탐에 2개, 과탐에 4개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고 제2외국 한문은 선택을 하셔도 되고 선택을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일부 대학에서는 탐구 영역 하나와 제2외국어나 한문 시험 하나를 대체시켜 주기도 하니까 신중하게 잘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걸 하나 보여드리는 이유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지난해 표점 평균입니다. 영역별. 보시면 검정고시 포함시켜 놨습니다만 국어, 수학과 수학나에서
전반적인 평균이 졸업생보다 재학생의 점수가 낮습니다. 의미하는 말은 뭘까요? 정시가 재학생에 그렇게 유리한 전형만은 아니라는 지점인 거니까 신중하게 잘 접근하셔야 되겠고, 특히 올해 2021은 재학생은 또다시 5만여 명이 줄게 되고요. 졸업생은 또 어떻게 되죠?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를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연합학력평가를 좀 있으면 실시하게 될 텐데, 그런 성적표를 받아보고 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성적표 점수를 보시고요. 내가 어느 정도 석차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전국 평균을 통해서 내가 불리한 지점, 유리한 지점을 잘 고려하셔서 점수를 산출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평가를 보시고 나면, 전국 연합평가를 보고 나면 아까 보여드렸던 수능과는 다르게 맞고 틀리고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내가 맞는지 틀렸는지를 다 확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난이도가 되게 쉬운데 내가 틀렸어.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보는 노력들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정시 전형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를 바탕으로 나는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올해 대입을 이야기할 때마다 먼저 감안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감소했죠? 바로 졸업생 수가 연도가 지나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만여 명 이상 졸업생이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교과 성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수능 성적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수능 응시 예상 인원을 잠깐 살펴보면 지난해 55만 명. 그런데 뒤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실제 응시는 결시율을 따졌을 때 처음으로 40만 명대로 내려앉았죠. 올해는 애초 지원 인원이 40만 명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시율까지 고민한다면 지난해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감소될 것이라는 지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대입 전형 일정을 잠깐 살펴보면 언제라 그랬죠? 앞에 수시 있었고요. 수능을 11월 19일을 기점으로 해서 12월 달에 정시 전형인 실시가 된다는 것.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응시자 현황을 잠깐 비교해 보면, 자, 지난해 겁니다. 그리고 2019와 2020을 비교해 보세요. 뭐가 감소하고 있죠? 졸업생은 증가한 데 비해서 재학생의 수는 감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더 많은 학생들이 감소할 거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드렸던 수능 결시율을 볼까요? 영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해 얼마죠? 48만 명 정도가 응시를 했었습니다. 실제 응시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올해는 이거보다 더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응시 인원 변화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자, 이렇게 볼까요? 동일 등수입니다. 자, 2020에서 난 11등이었어. 그런데 2021에서 똑같이 11등이면 어떤 차이가 생길까? 보이십니까?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명이 줄었을 때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11등인데 100명일 때는 2등급 11%에 위치했으나 인원수가 줄어버리는 바람에 상대평가니까 3등급으로 내려앉게 되죠. 100분이 더 달라질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서 수능에서 또는 교과 성적에서 인원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조금 불리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함께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응시 인원 변화에 따른 동일 등수의 100분위를 각 영역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해 100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국어는 작년에 98이 올해는 97, 92, 89. 수학 가형을 보셔도 92, 88, 86이 82. 수학 라인 같은 경우도 93이 90, 76이 73처럼 인원수 감소에 따라서 100분위 점수가 같은 등수인데 100분위는 내려앉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입 전형 일정에 대한 상세 내용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1월 19일 수능을 발표로 9일날 수능 성적 발표일 등을 통해서 가, 나, 다군의 전형 기간 설정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가군, 나군, 다군의 차이는 뭔가요? 뭐죠? 전형이 진행되는 시기에 따라서 분류한 겁니다. 각 군의 대학들이 전형을 시작을 하고 그 안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게 된다는 차이점을 갖는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올해 정시, 수시를 살펴봤을 때 가장 큰 특징은 전체 모집 인원이 감소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표에 볼 수 있듯이 18학년부터 21학년도까지 보시면 인원은 점차적으로 전체 인원은 감소하고 있는데 올해의 특징적인 측면이 하나 있죠. 뭡니까? 지난해에 비췄을 때 수시는 조금 감소했고요. 상대적으로 정시는 조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몇 달 전에 교육부에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각 대학들에게 정시를 30%대까지 늘려주세요. 40%까지 늘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부터 이미 주요 대학에서는 정시를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별 전형 유형별의 선발 비율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확인 가능하신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뭐죠? 서울 수도권 대학은 학생부 종합 또는 학생부 교과의 비율과 정시 위주의 비율들이 굉장히 세다라는 거죠. 높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지방 보세요. 지방 대학은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 비율에 비해서 수능 비율이 굉장히, 정시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능 성적대에 따라서 내가 어느 지역의 대학을 지원하는가를 판단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수시로 또는 정시로 지원할 것인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모집 인원을 한번 대학별로 나눠 볼까요?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서울대학에서부터 이대까지를 보시면 뭐 수시는 지금 얘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시 쪽의 비율을 보시면 정시 비율이 결코 낮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가볼까요? 자, 중앙대에서부터 숙대입니다. 여전히 정시 비율이 조금 높다라는 모습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한 30%대 정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른 대학 10개 교로 내려가 볼까요? 어떻습니까? 조금씩 비율이 감소가 있습니다. 정시 쪽에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수시에 교과 전형 비율들이 증대되고 있다는 거, 증가하고 있다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고요. 더 내려가 볼까요? 가천대에서 수도권 대학들입니다. 인천대학까지 가보면 앞에 대학과 비슷합니다만 수시에서 교과 전형의 증가에 따라서 정시 전형의 유지가 그대로 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수도권 대학 한성대학에서부터 성결대학 보시면 수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정시 비율이 조금 더 감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지원하죠? 전국의 거점 국립대를 표본으로 살펴보면 어떨까요? 결코 정시 비율이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인원들을 모집하기 쉽지 않은 지방 사립대의 경우는 정시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대학을 입학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 지원을 고려한 학생이라면 정시보다는 수시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교대는 어떨까요? 교대. 자, 보시면 아무래도 정시 비율과 수시의 비율이 그렇게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과 올해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뭘까요? 작년 정시에서는 제주대 초등교육과가 나군으로 넘어오면서 이대 초등교육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나군에서 교대를 선발했는데 올해 어디가 가군으로 갔죠? 교원대가 가군으로 선발군을 바꿨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지원에 있었을 때 군의 변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지난해와 전혀 다른 성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점을 고려하시면서 또 경쟁률의 변화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군별 모집인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어디가 가장 적죠? 여러분들 아직 상담을 안 해봤죠? 정시 때 상담을 해보시면 다군의 대학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군에 쓸 대학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자연계열의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군의 의대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문계열 학생은 사실 다군에 쓸만한 대학을 찾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점까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군별 계열별 모집 인원입니다. 이렇게 분포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군의 비율이 가장 적다라는 얘기. 상대적으로 인문계열의 비율이 좀 더 적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렸죠. 자연계는 아무래도 의대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가 있습니다만 인문계는 그 상대적 비율이 낮다라는 측면까지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의 변화 표가 너무 작아서 잘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대학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인원이 감소된 대학들입니다.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계열별 모집 인원의 변화.
서울대를 한번 보실까요? 어떻게 돼 있죠? 지난해에 비해서 자연계열은 증가했는데 인문계열은 감소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고요. 다른 대학들도 그런 양상. 그러면 어떤 것들을 고려하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대학들의 모집 인원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셔서 지난해와 다른 양상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난해 10명을 모집했는데 올해 2명 모집해. 그러면 지난해 결과를 놓고 올해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담임 선생님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지원의 유불리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모집되는 현황은 이렇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자, 가나다군으로만 선발하는 대학, 가나군, 가다군, 나다군, 가나다군을 다 분할 모집하는 대학들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구체적인 현황은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워낙 많은 대학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학교에다 아마 이런 분류된 내용에 대한 자료집 책자들이 갈 겁니다. 선생님의 상담을 통해서 내가 지원을 원하는 대학이 어떻게 모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능 성적 반영 비율의 현황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앞에 초입에서 정시는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전형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대학들이 몇 퍼센트로? 수능 100%로 선발합니다. 오로지 수능. 거기에 일부 대학은 80, 60, 60 미만입니다. 여기에는 학생부 선적이라든가 면접, 일부 대학은 서류를 요구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대학은 어쨌든 그 주초점이 수능이라는 측면, 정시에서는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자연계열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반영지표 현황입니다. 아까 뭐 있다 그랬죠, 우리가? 표준 점수가 있고요, 백분위가 있고요, 등급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발하는 대학들, 그 중에 뭘 선택할까 했는데 주요 상위권 대학들은 표준 점수에 탐구 영역의 백분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는 그냥 표준 점수를 탐구에 활용하다 보니까 유불리가 생겨 선택에 따라서 그래서 앞에서는 언급이 안 됐습니다만 그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의 조정을 하는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점수를 활용하는 대학들에 지원한 학생들은 대학에서 발표하는 변환 표준, 탐구 영역별 변환 표준 점수를 보시고 유불리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수능 영어입니다. 최저 기준으로만 쓰는 대학, 비율을 또는 가점을 또는 감점을 비하는 대학들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볼게요. 요강상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환산점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경희대가 1등급, 2등급에선 비율을 적용을 하는데 8점 차이야. 그 다음 2등급, 3등급은 14점 차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비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비율 환산점이 된 비율로 접근해 보니까 실제 1, 2등급은 4.8점, 2, 3등급은 8.4점으로 그 반영 점수가 줄어듭니다. 유불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영어 등급을 통해서 고려를 하실 때는 그 대학의 환산 방식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원을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실질 반영 점수를 놓고 한번 판단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연대, 고대, 나군에 많이 묶여있고 상위권 학생들이 지원할 때 연대 쓸까 고대 쓸까를 고민하게 될 겁니다. 한 군데밖에 못 쓰니까요. 자, 간단합니다. 연대 등급별 점수에 어떻게 돼 있죠? 반영 비율의 대비 가점이고요. 총 고려되는 총점 대비 가점. 쉽게 얘기하면 고대는 감점만 한 걸로 끝나요. 근데 연대는 어떻게 하죠? 그 가감점에 대비 가점에 대해서 다시 반영 비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대로 2등급을 받은 학생은 연대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땐 고려대를 지원해야 되겠죠. 그런 유불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국어로 극복했을 때의 점수와 수학으로 극복했을 때의 점수 보세요. 한눈에 보시면 그 감산점에 따라서 내가 국어를 잘 봤는데 영어 2등급을 받았어. 어느 대학이 유리할까? 내가 수학을 몇 점을 받아서 몇 등급을 받았는데 그랬을 때는 영어의 어느 등급을 환산하는 대학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까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 유불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 가지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영어를 너무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실질 반영률에 따라서 영어 등급 하나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하시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죠? 누구의 영향을 안 받는다? 졸업생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밀고 들어와도 여러분이 90점 이상이면 그냥 1등급이라는 측면 기억하시고 영어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게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점국립대를 보시면 충남대, 충북대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1, 2등급의 점수차 비슷합니다. 그런데
국어로 수학으로 극복한 점수의 편차를 보세요. 어느 쪽이 유리하죠? 네. 국어를 잘 봤을 때 충남대. 이런 식으로 난 국어를 잘 봤으니까 이럴 때는 충남대를 지원해야지 좀 더 유리하겠네. 라는 기준을 세워보실 수가 있겠죠. 강원대, 연대, 미래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대학 여러분 많이 선호하니까 교육대학은 어떨까요? 100분위를 반영하는 교육대학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영어 영역의 비중을 선생님이 순추를 쭉 해봤습니다. 그러면 2등급을 받았을 때 부산교대는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너무 불리하죠. 너무 불리합니다. 상대적으로 진주교대라든가 광주교대를 쓰시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교육대학은 어떨까요? 쭉 보시면 2등급, 1등급을 받았을 때 국어나 수학으로 역전 가능한 점수를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 쓰면 안 되죠? 영어 2등급 받으면 네, 공주교대 쓰시면 안 되는 거죠. 나 영어 2등급이야? 공주교대는 극복이 안 돼. 그럴 때는 내가 조금 더 봤을 때는 대구교대나 이화여대를 쓰면 조금 더 유리하겠네 라는 판단 기준을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2021의 정시에 대한 전형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얘기해 볼까요? 그럼 어떻게 정시 지원해야 되지? 그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뭘까요? 수능의 난이도에 따른 색깔을 선생님이 한번 칠해 봤습니다. 이건 2021이 아니고 2020과 2019를 비교해 본 겁니다. 자, 쭉 살펴보시면 지난해 어떻게 돼 있죠? 150점, 100점 만점에 150점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어땠죠? 130점 후반으로 점수가 구성이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달라진다. 그로 인해서 유불리가 발생을 한다. 실제로 2021 작년, 그러니까 국어가 150점이 산출되었던 해에 수학 점수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정시에서 붙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워낙 높은 표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난이도에 따른 100분의 유불리를 한번 볼까요? 생윤과 경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표점이 어디가 더 높죠? 네, 경제가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분위를 한번 보세요. 전혀 다른 양상이 그려지고 있죠. 그 편차를 여러분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하실 때 이 점수면 어디 쓸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사설 기간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이 정도 점수면 여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점수는 여기니까 이 점수에 해당하는 걸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격선은 점이 아니고요. 지난해 분포입니다. 내 점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분포 안에 들었는가, 끝에 들었는가, 위에 들어있는가, 또는 어느 지점에 들어있는가를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 전략의 출발은 이런 것들을 고려한 합격선의 변수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럼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합격선의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모집 인원. 아까 말씀드렸죠? 10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2명, 3명을 선발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률 달라지죠. 10대 1이었는데 올해는 5대 1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 수능의 난이도 영향을 끼친다 그랬고요. 많이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심리적인 요인. 아이들이 지난해 결과를 보니까 어느 대학의 점수가 지난해 굉장히 낮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많이 지원하려는 경향을 보일 겁니다. 그런 경향은 뭘로 이루어지나요? 경쟁률의 상승. 경쟁률의 상승은 점수 결과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난해 결과만을 보지 마시고 지난해와 달라진 요인들이 뭐가 있는가를 확인하신 다음에 지원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정시든 수시든 한 가지 감안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죠? 대학은 내가 고등학교에서 받은 등급 또는 수능에서 받은 그 수능 점수로 그대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대학에서 공개한 산출 방식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게 됩니다. 그 점수 환산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의 지원의 유불리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활용 지표는 여전히 동일합니다. 표점 100분위 등급이죠. 그런데 어느 영역을 반영하고 그 영역을 몇 %로 반영하고 그 영역에 가산점을 주고 있는가 라는 방식에 따라서 전혀 다른
유불리, 그 조합에 따른 유불리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동 점수는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렇게 받은 점수 있어요. 영역별 점수입니다. 자, 그러면 단순 점수합은 이렇게 산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탐구 하나만 반영하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또 유불리가 바뀌죠. 합점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2탐구를 대체하는 대학이라고 한다면 또 유불리가 바뀌고 있죠. 이런 지점들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내 점수는 결국은 대학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내가 받은 그 점수 그대로가 모든 대학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환산 점수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산출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건 나에게 유리한 점수 구조를 찾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누가 찾아요? 여러분 혼자 찾기 너무 힘들죠. 저 누구와?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시죠? 담임 선생님 계시죠. 많은 상담 통해서 유리한 구조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구체화시켜 볼게요. 서강대를 예로 들어볼까요? A, B 학생이 있습니다. 자, 합계 점수 보세요. 어느 학생이 유리해 보이죠? B 학생이 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381 표점을 봐도 381, 390, 274, 291. 그런데 서강대는 활용지표, 반영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의 가산점 방식을 띄고 있고 탐구 퍼센트가 이렇습니다. 그랬다니까 환산했다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버렸죠? 환산 방식에 따라서 대학별 환산 점수 뒤집어졌죠. 그러니까 단순합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대학별 환산 점수에 따라서, 반영 비율에 따라서, 반영 방식에 따라서 완전히 내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고려하셔야 됩니다. 자, 가천대 볼까요? 이건 선생님이 왜 띄워놨느냐? 자, A 학생 누가 봐도 전체적으로 잘 봤죠. 근데 B 학생 어떻습니까? 일부만 잘 봤어요. 똑같이 가천대를 지원합니다. 근데 자, 밑에 보세요. 가천대 일반 전형 1, 2의 산출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유리한 조합을 찾으면 A 학생은 어디? 전체를 잘 봤기 때문에 어디로? 일반 전형 2를 써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B 학생은 일부 과목만 잘 봤으니까 어디로? 3개의 영역을 선택하는 일반 전형 2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이 일반 전형 2를 써버리면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산점수 이해 성균관대로 한번 가봅시다. 국수탐의 합이 A, B, C 1등, 2등, 3등입니다. 성대는 어떻게 반영하죠? 25, 40 영어 가산점 탐구. 수학의 점수가 굉장히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이걸 환산했더니까 어떻게 되냐? 실제 결과입니다. 저희 강원대 사례를 제가 한번 분석해 본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국수탐합이 가장 높았던 1순위 학생은 덜어졌고요. 2등이었던 학생은 흉원으로 붙었고요. 제일 낮다고 보였던 이 학생이 오히려 최초 합격을 돼버리는 순위 역전 현상도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려는 사례 볼까요? 표점만 보세요. 388, 388, 387, 387, 381, 380. 환산 점수 보세요. 뒤집어지고 있죠. 고려대 환산 방식에 따른 합불의 변화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랬더니까 그러면 우리 강원도 사례를 놓고 한번 분석해 봤더니까 환산점의 역전 비율이 얼마나 될까? 서강대, 경리대 몇 개 대학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까 보세요. 표준 점수나 100분에 따라 차이 있고 대학별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결코 낮지 않은 역전 현상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 합이 아니라 반영별연 합에 따른 역전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점 반드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야 되죠. 점수로가 석차로가 뭘로 가는 걸까요? 저희들은 결국 간단합니다. 대학 모집 단위별 지원자의 대학 환수 삼수를 통해서 모집 정원 내에 석차 순으로 선발을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단순 점수 아닙니다. 대학별 환산 점수에 따른 석차. 이것이 여러분의 합불을 결정짓는 요소라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시라고 하는 전형이 모집 단위 내에서의 석차에 의한 상대 평가라는 측면. 그리고 나는 내 유리한 전형을 찾기 위한 유리한 석차를 만들어내고 또는 그런 유리한 석차를 찾아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강조 말씀 또 드립니다. 올해 정시 전형의 변수들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강조한 것들입니다. 재학생은 뭐 한다 그랬죠? 감소. 졸업생은 증가. 졸업생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재학생들에겐 또 불리하죠. 우리 나중에 여러분들도 그럴 건데 수학 가형을 선택했던 학생들이 너무 불리하니까 수학 나형으로 갈아타는 학생들이 꽤 발생을 해요. 그런데 정시의 졸업생들은 상위권 대학을 가고자 하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은 가형을 거의 보게 될 겁니다.
많이 불리해지죠. 또 이 학생들이 많이 상위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여러분이 봤던 6월이나 9월 모평 점수보다도 좀 더 내려앉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학력평가가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학력평가 때는 졸업생들이 잘 안 들어와요. 거의 재학생 위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때 본 점수로 나 점수 좋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6월이나 9월에 실시하게 되는 수능 모의평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위치를 가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그때는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위권 대학들이 교육부의 방침 때문에 일부 확대했습니다. 정시를. 그 부분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조금 더 넓어진 거야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재학생들은 아무래도 우리 강원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학종이나 교과 전형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위권 학생들이나 나보다 등급이 좋은 학생들이 수시에 많이 붙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내가 조금 부족해도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지원 전략을 짰으면 좋겠고요. 가장 올해 또 수능 난이도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변화될지 그걸 고려하셔야 되는데 올해 입시변의 정시는 아까 말씀드린 정도를 빼고는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 큰 변화는 없다는 측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요거 얘기해 볼까요? 응시 인원이 감소했어. 그럼 도대체 어떤 영향이 우리한테 있는 거야? 자, 볼게요. 아직 2021 전체적인 분석을 제가 못해서 2019와 20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추정 등수가 서울대 정도면 1083명이면 응시가 가능했어요. 근데 아까 2020에서 뭐라 그랬죠? 응시 인원 감소했고 실제 40만 명대로 떨어졌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인원으로 부족합니다. 밑에 등급들이 올라서 붙어버리죠. 그러면 합격선이 하락하는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건 수시 교과 전형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 전략을 구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연 마찬가지. 거기에 의대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폭이 좀 더 하락폭이 클 수도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충원 합격의 측면을 이야기 한번 해보드릴까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봤습니다. 제가 나군이고요, 가군입니다. 자, 나군의 학생들이 충원율이 서강대, 성대, 한양대, 이대가 이렇게 충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디에서 올라왔을까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일단 나군에 있던 연대, 고대 학생들이 충원율에 따라서 어디로? 서울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비어있는 학생들은 누가 따라 붙을까요? 서강대, 엽서, 이대 애들이 올라갈 겁니다. 비겠죠. 많은 학생들이 비었죠. 이 충원율에 따라서 밑에 학생들이 올라가게 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런 것들도 지원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가끔씩은 정시에서 이렇게 한번 지원 전략을 구성해 보세요. 내가 보통은 이러죠. A라는 대학이 좀 상위권 대학이야. 나보다 점수가 좀 높아. 가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은 그 대학에 가장 낮은 학과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A라는 대학의 가장 낮은 학과 학생들은 그 대학을 정말 오고 싶어서 쓴 학생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충원의 흐름이 나올까요? 이탈률이 적습니다. 수시로 따지면 논술 전형 같은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A 대학의 가장 높은 학과가 경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경영 학생들은 어떻게 되죠? 그 경영학과 학생들은 A 대학보다 좀 더 높은 대학의 학생들로 안정 지원을 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동할 겁니다. 충원 합격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시든 수시든 간에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대학에 있어서 지원 전략을 상위 전략을 구성했을 때 또는 뭐 안전 지원 말고 소진 지원이나 또는 그 이상의 대학을 가고자 할 때는 그 해당 대학에 조금 인기 학과 또는 정원이 많은 학과를 타겟으로 삼아서 지원 전략을 구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뭐 자연계 동일하게 이동이 되겠죠. 그럼 신기합니다. 서울대는 어디로 간 거야? 어디로 갔을까요? 의대로 간 학생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교차 지원 전략을 말씀드려 볼까요? 자, 각 대학의 점수 편성표를 보시면 이렇게 수학 가형이나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거점 공입대도 이렇게. 우리 강원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 있는 강원대는 취득 점수가 반영 점수의 무려 20%의 가산점을 주고 있죠. 이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불리가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가형의 4등급을 받은 학생과 나형의 2등급을 받은 학생이 표준 점수와 100분의 가산점을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표점을 받은 학생은 여전히 가형 학생이 유리한데 100분위를 갔을 때는 나형 학생이 유리합니다. 이런 것들. 그러면 가산점을 표점에 주고 있을까? 100분위에 주고 있을까를 판단하시고 나에게 유리한 가산점을 선택하셔서 수학의 유불리를 극복하실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교사 지원 전략의 합격자 점수를 한번 비교해 봤더니까 어쨌든 가형 과탐 대학의 학생들은 단순 점수보다 많이 다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 여기는 물론 변별력에 따라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환산점에 의한 점수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가형 과탐에서는 그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더 폭넓게 고려하시면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격자 점수 비교해 볼까요? 시외 건설환경공학과 사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A, B 학생입니다. 자, 변표 점수가 아까 있다 그랬죠? 변환 표준 점수, 탐구 영역의 유불리를 고려한 대학별 발표 점수입니다. 자, 보세요. 한 학생은 둘 다 완, 그런데 A 학생은 생명과학 2를 선택을 했습니다. 가볼까요? 국수형단 담수납산 판고 변표는 어느 학생이 더 높죠? B 학생이 여전히 높습니다. 자, 비율을 적용해 봤습니다. 여전히 누가 높죠? B 학생이 높습니다. 그런데 과탐 2에 가산점을 적용해 버렸더니까 어떤 현상? A 학생이 합격하고 B 학생이 불합격해 버리죠. 이 가산점을 잘 판단하시면서 수능 선택 과목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지원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어 반영 방식 아까 얘기했던 것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가감점을 비워내는 대학들이 영향력이 좀 작아요. 반면에 비율을 반영, 연대가 대표적이었죠. 연대 고대만 비교해봐도 고대는 가감점만 부여하기 때문에 영어를 잘 본 학생들은 가감점 부여 대학으로, 못 본 대학 학생들은, 반면에 영어를 좀 잘 본 학생들은 비율을 반영하는 대학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적용해 봤더니까 보세요. A 학생, B 학생인데 영어 1등급, 2등급 학생입니다. A, B 학생의 서강대, 중앙대, 성균관대, 한양대 점수를 봤더니까 어떻습니까? 어때요? AB 유불리가 전혀 달라지고 있다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시면서 지원 전략을 구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정시 지원 전략. 내가 지원한 학생 중에서 내 서열을 맞춰서 지원하게 돼 있어.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내 위치에 따라 어떻게 나눠보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라면 가나군에서 좀 적정권 학생을 탐색을 하고요. 변표를 좀 고려하고요. 자기 점수에 대한 자신감을 통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위권 학생은 활용 진표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니까 영역별 반영별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군별 모집 인원이 고려를 좀 하시면서 교차 지원을 했을 때 내가 유리할까 불리할까를 감안하실 필요 있고, 하위권 학생은 아무래도 표점이 불리하기 때문에 100분위 중심 또는 반영 영역이 적은, 아까 우리 가천대로 가면 일반 전형 2가 되겠죠? 잘 본 거 몇 개만 선택할 수 있는 대학,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전문대 지원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단계별로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만 좀 기억하세요. 일단 내가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인데 대학별 환산 점수는 이래. 그러면 가군, 나군 대학에서 가군의 상향, 소신, 안정, 나군의 상향, 소신, 안정 두세 개의 대학들을 먼저 포트폴리오를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교차적인 지원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맵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좀 더 그림을 그리기가 쉬울 듯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추가 요소를 하거나 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내가 적성에 맞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적합할까라는 진로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입은 우리 수능은 이렇습니다. 우리 가끔씩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내신과 수능은 별도인가요? 아닙니다. 결국 문제의 유형은 다릅니다만 또 논술도 문제 유형은 다릅니다만 그 시작은 지식의 습득이란 내신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능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재택학습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럴 때 수능 공부들 좀 많이 시간 투자하셔서 필요한 영역들에 보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는 정말 대단한 전문가가 계십니다. 누구죠? 아까 말씀드린 담임 선생님들입니다. 담임 선생님들과 많은 상담 통하셔서요. 나에게 유리한 전형, 시기별 지원 전략, 점수 전략들을 구성하시고 과목 선생님 상담 통해하셔서 나 수능 공부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한번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들의 앞으로 올해 대입에서 수시든 정시든 좋은 지원 전략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믿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올해 작년부터 우리 강원도 교육청 산하에
진학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홈페이지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거기 많이 방문하시고 들어가셔서 필요한 자료 보시고 그걸 바탕으로 좋은 지원 전략을 구성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의고사를 정시로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수시 안전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수시 지원의 가늠자는 교과 점수가 아니라 수능 점수입니다. 근데 이제 불안은 하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능 모의평가에서 재수생들의 영향력이 다 끝난 게 아닌데, 선택이 완전히 된 게 아닌데 어떻게 판단할까? 그러나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능 모평, 특히 6월을 기준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9월 모평 점수 발표 이전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저 대학원 내 점수로 갈 수 있겠는데라고 판단이 된다면 수시에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담임선생님 상담 통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아왔던 수능 점수의 전체적인 분포를 판단하시면서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